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에 발표된 이경 박사의 논문 공황장애의 뇌과학적 증상 철학적 연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하면 보통 극심한 불안 증상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좀 다릅니다. 최신 뇌과학과 정신분석, 심지어 철학까지 넘나들면서 그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증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아, 삶이 보내는 신호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암호문 같은 거죠. 이 논문은 스탠퍼드 대학의 최신 뇌 fMRI 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인 도구랑요. 네네.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그 암호를 해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언어를 해독한다.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 보입니다. 2026년 현재 정신의학계가 공황장애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문에서 정신의학의 대분기라는 말까지 쓰던데 그만큼 정말 큰 변화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막힌다 이런 증상 목록에 체크해서 진단을 내렸잖아요. 네, DSM 진단 기준이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신 뇌에 어떤 회로가 오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직접 들여다보는 정밀정신의학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인 거죠. 뇌 회로를 직접 본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의 백미는요. 그 뇌 회로의 오작동이 사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진실, 라캉의 용어를 빌리자면 실제와 마주쳤을 때 터져나오는 실존적인 비명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방금 실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현실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라칸 철학에서 상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상징계요? 네, 그게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서 잡힌 세상을 의미한다면 실제는 그 모든 언어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마주하는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에요. 날 것 그대로의 경험? 말 그대로 감당 불가능한 현실의 민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들이죠. 공황은 바로 그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의 비명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알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경험? 그게 바로 실제와의 조우군요. 자, 그럼 이 논문의 철학적 기반인 증상 철학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이우경 박사는 증상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증상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정보라는 거죠. 정보요? 네, 예를 들어서 약물은 시끄러운 경보음을 잠시 끄는 것과 같아서요. 화재의 원인, 즉 논문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반응 프로토콜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스트레스 반응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흥미롭던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공격, 수용, 회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힘으로 눌러서 해결하려는 공격형 주체, 이 주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파산선고 같다는 비유가 정말 직관적으로 다가왔어요. 정확합니다. 언제나 완벽해야 하고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신체 증상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파산 선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더 깊이 사색하게 만들고요. 우울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요. 특히 공황 발작을 죽음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경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머리로만 인생은 유한하다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통해서 온몸으로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강제로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라캉의 철학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 즉 상징계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사회적 가면에요? 네. 나는 능력 있는 직장인, 나는 좋은 부모 같은 가면이 공황발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벗겨질 때 비로소 가면 뒤에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 가면에 균열이 생겨서 진정한 나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회사에서는 늘 완벽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회사에서의 나라는 가면이 너무 단단해서 그 가면 뒤에 있는 연약하고 지친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아, 나는 강철로 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도 힘들고 아플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본질적으로는 텅 비어 있음, 즉 공허함을 깨달을 때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가면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철학적 통찰로 이어지는 거죠. 네. 증상이 내 삶이 보내는 신호라는 철학적 해석은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다. 철학적으로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실제 fMRI 같은 장비로도 관찰이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이 2026년에 연구인 이유입니다. 철학적 사유를 뇌과학적 증거로 뒷받침하거든요. 아, 드디어 뇌과학이 나오는군요. 네. 논문은 스탠퍼드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를 비중 있게 다룹니다. fMRI와 AI를 이용해서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진단명은 같아도 뇌의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른 6가지 유형, 즉 바이오 타입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6가지나요? 그중에서 공황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정서 유형, N타입이라고 하는데요. N타입. 네,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는 통제불능으로 폭주하는데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걸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8톤 트럭 같은 뇌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브레이크 없는 공포라니. 그럼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는 현저성 유형, S타입입니다. 여기서 현저성이란 툭 튀어 보인다는 뜻인데 뇌의 섬엽이라는 부위가 아주 사소한 신체 감각, 예를 들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거나 숨이 살짝 가쁜 것을 마치 엄청난 위협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뇌에 보고하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큰일처럼 느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지는 거죠. 심장이 뛰네? 이거 심장마비 아닐까? 하는 식으로요. 들어보니까 2024년에 발표된 한국연구진의 성과도 언급되던데요. 분당차병원 김현주 교수팀의 연구였죠. 네, 바로 그 연구가 이 2가지 바이오 타입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김현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이 두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힌 커넥톰, 즉 뇌 연결망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 안에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사고를 치는 거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S타입이라는 경비팀이 심장이 좀 빨리 뛰네? 이거 비상사태야 하고 잘못된 경보를 울리면 N타입이라는 위기 대응팀이 비상, 이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위기다 하면서 과잉 반응을 하고요. 네, 그렇죠. 정작 이 모든 걸 총괄 지휘해야 하는 C타입, 즉 지휘 통제실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총체적 난국인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다중회로의 결함이 공황발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불안하다는 주관적인 호소를 넘어서 당신 뇌 안에서 경비팀에 문제가 생긴 건지, 위기 대응팀이 과민한 건지, 아니면 지휘 통제실이 마비된 건지 정확히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공황장애는 보통 신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때로는 현실감을 잃는다는 점에서 정신증인 조현병과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이 둘의 생물학적 경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BSNIP 컨소시엄이라는 대규모 연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조현병, 조울증 같은 기존의 진단명을 넘어서요. 뇌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증을 3가지 바이오 타입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네. 이후경 박사의 통찰을 빌리면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신경증은 의혹하는 사람이고 정신증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의혹과 확신의 차이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 환자는 이러다 심장마비가 올 것만 같아라고 끔찍하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유지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군요. 그렇죠. 반면 조현병 환자는 누군가 내 심장에 감시용 칩을 심었어 라고 확신합니다. 그에겐 그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인 거예요. 그렇군요. 뇌과학은 이 결정적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공황장애 같은 신경증은 뇌 회로의 연결성에 문제가 생긴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다. 네, 프로그램이 꼬여서 자꾸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거죠. 하지만 조현병 같은 정신증은 뇌의 회백질 자체가 줄어드는 등 뇌의 구조 자체가 손상되는 하드웨어 손상에 해당합니다. 하드웨어 손상이요? 네, CPU나 메인보드가 물리적으로 망가진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유지되느냐, 상실되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뇌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뇌의 회백질이 실제로 소실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공황장애는 아무리 심해져도 조현병 같은 정신증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오류가 하드웨어 손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드웨어가 파손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죠.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둘 다 예측 기계로서의 뇌가 오작동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측 기계로서의 뇌라니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과 어긋날 때 오류 신호가 발생하고 뇌는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예측 모델을 수정하죠. 네. 공황장애는 심장박동이라는 아주 사소한 신체 신호에 이건 죽음의 신호야 라는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끔찍하고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현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현병은 그 예측 모델 자체가 붕괴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상위 예측 모델이 망가져버리니까 세상에서 들어오는 무의미한 감각 정보들, 즉 잡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뇌는 그 혼란을 설명하기 위해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식의 망상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 다 뇌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점은 같지만 그 오류의 수준과 방식이 전혀 다른 셈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뇌를 정밀하게 이해하게 된 2026년, 치료법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논문은 기존처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걸 넘어서요. 아예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즉 뇌의 에너지 대사를 직접 복구하는 대사정신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연료를 제대로 공급한다는 개념이군요. 기존 치료가 뇌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하려는 시도였다면 대사정신의 약은 아예 전력 공급 자체를 안정화시켜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는 접근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케톤 생성식이요법, KMT라고 하는데요. 케톤식 요법이요? 네, 포도당 대사 시스템이 망가져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는 뇌에 케톤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체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되살아나고 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게 되죠. 흥미롭네요. 또 다른 예로 GLP-1 작용제 같은 약물이 있는데 이걸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조절해서 중독이나 부산의 고리를 끊는 방법도 제시됩니다. 이런 최신 과학적 접근들을 모두 통합해서 논문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공황장애 임상적용 매뉴얼 2026이 인상 깊었습니다. 규칙, 일념, 이해라는 아주 명료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네, 이 3단계는 각각 하드웨어 수리, 소프트웨어 튜닝,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규칙은 무너진 뇌의 생체 리듬을 바로 세우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수리 작업입니다. 잠깐만요. 규칙 단계에서 식사나 수면 시간을 분 단위로 고정하라고 하던데 바쁜 현대인에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뇌의 예측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분 단위로 맞추는 건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빛이 들어오고 같은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뇌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군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처럼 뇌의 예측 시스템을 교란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뇌에게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일념은 뭔가요? 이건 소프트웨어 튜닝에 해당한다고 하셨죠? 네, 이건 주의력을 재배치하는 훈련입니다. 공황 상태의 뇌는 죽을 것 같다는 파국적인 생각의 주의력이 완전히 납치된 상태거든요. 네. 이 납치된 주의력을 되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대신 지금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이라는 감각 자체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신체 증상을 객관적으로 명명하는 라벨링 훈련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할 때 나 심장마비로 죽을 건가 봐 라고 해석하는 대신에 지금 내 심박수가 1분에 120회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다 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명하는 겁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을 통해 파국적인 자동 해석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오류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소프트웨어를 튜닝하고 그럼 마지막 단계인 이해는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 비로소 가능한 단계입니다. 바로 왜 내게 이런 증상이 찾아왔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증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철학적 성찰의 시간이죠. 아, 다시 철학으로 돌아오는군요. 네, 이 증상이 내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공황을 통해 겪었던 죽음의 공포를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살아가라는 삶의 활력으로 전환하고요. 세상의 시선이나 거짓된 가면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진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뇌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죠? 정리해보면 이 논문은 공황장애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뇌과학, 에너지 대사, 락항 철학,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026년의 정신건강치료는 뇌를 수리하는 기계적 측면과 마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측면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회로라는 하드웨어와 그것을 구동하는 대사 에너지라는 전력,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 구조라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된 존재라는 거죠. 네. 따라서 공황 발작은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나 고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와 영혼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고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기존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증상을 없앨 수 있을까였다면 이 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